한약사의 직능 침탈이 도를 넘는데 식약처와 복지부는 핑퐁 게임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의약품에 이어 전문의약품까지 넘보려는 한약사의 면허 침탈 행위에 맞서 사상 최초로 전국 한약사 개설약국 전수조사를 하고 61개 한약사 약국의 행정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문의약품 행정처분을 바탕으로 일반의약품 침탈 행위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편의점약 확대 문제 심각했습니다. 2년 전에 시민 네트워크가 생겨서 편의점약 확대 기자회견, 대국민 서명운동 등 온갖 시도를 하면서 엄청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약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 등 다각도의 접촉과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등으로 최강훈은 막아냈습니다. 약 자판기 저지를 위해 시위도 하고 목청껏 소리도 질렀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면 지금 약 1,500대 정도의 약 자판기가 전국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지금 전국에 약 자판기는 7대밖에 없고 앞으로 보사될 사업이 될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많은 약사 선생님들이 이제 약 배달은 시간 문제다, 곧 배달 허용이 된다고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약 배달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저 최강훈이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막아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약사 제41대 대한약사회장의 후보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 기호 1번 최강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한약사, 약사의 양류 행위를 침범하는 한약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한약사 문제가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 이유를 해결하시고자 어떤 활동을 하셨으며 현재까지의 성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약제재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약제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는 핑퐁게임으로 인해 한약제재 구분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또 약사법 2조 정의조항에 한약과 한약제재로만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하위 조항에서 약국 개설자가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정의조항에 대한 해석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한약제재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약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제재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식약처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성과로 첫 번째, 한약국 전문의약품 판매 관련해서 전수조사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약사회 역사 이래 최초로 한약사 직군에 대한 전수조사였습니다. 어느 집행부도 이런 결과를 가져온 적이 없었습니다. 통계청에서 약사, 한약사 직업분류도 완료했습니다. 식약처 한약제재 외 의약품 구분에 대한 답변도 받아냈습니다. 특히 공직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직약사 채용 직급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동일하게 3분입니다. 한약사 전문의학 행정처분은 이전보다 진일보된 성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임기 초중반 동안에 특별한 성과가 없기는 했어요. 예. 그리고 약사법을 바꾸려고 하니까 오히려 말리시거나 약간 좀 시큰둥해 하시는 모습으로 보도가 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게다가 한약사들에게 약간 피할 길을 알려주는 것 같은 한약사 신고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사를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는 평이 조금 많으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약사를 도와주는 쪽에서의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한약사 문제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저희가 30년 동안을 해결을 못하고 정체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행부든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하고 해결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던 집행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고자 했는데 그 길을 또 방법을 잘못 선택하거나 또 이렇게 합당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우선 아시는 것처럼 3년 전에 한약사 문제 우선 해결하겠다고 해서 공약을 내걸고 약사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한약사 문제를 소홀히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먼저 약국과 한약국에 대한 이 명칭 구분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변호사 등등과 함께 법률안까지 만들었고 그 약국, 한약국이라는 구분이 되면 그 다음에 변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조항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거의 체감군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국회하고 법률 개정을 약사법 개정을 하려고 하니 아까 지적해 주신 것만큼 법인약국 문제가 대두가 돼서 조금의 위험성이 있으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했고 그동안 식약처와 함께 한약제재 구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식약처장하고도 앉아서 몇 번의 담판을 거치면서 얘기를 해도 식약처에서 이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달리 생각을 해서 저희가
변호사 2명을 이렇게 초빙을 해서 할 정도로 해서 이 한약 제재가 그러니까 한약과 한약 제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 제재가 아니다라는 답을 받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협상을 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부 장관이 23년 국정감사 답변에서 항히스타민제와 호르몬제는 한약사 업무 구분이 아니다라는 답변도 얻어냈고, 금년에는 이제 한약사에 관한 이 문제는 명확하게 가를 때가 됐다라는 이런 그 답변도 얻어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단시간 내에 금방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많은 시간을 요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3년 동안 한약사 문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강원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약사에는 처방전 없이 취급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요한 한약사 개설약국 61개소가 정부 행정처분을 받게 했다고 마치 큰일을 한 것처럼 자랑하고 계십니다. 현행약사법에 따라 한약사는 전문약을 면허 범위 내에서 조제해야 하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직무유기지 자랑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회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막아달라는 요청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약사회가 식약처로부터 한약이 들어가지 않는 의약품은 한약 제재로 허가하거나 수리하지 않았다는 민원에 대한 회신 근거를 가지고 무슨 대단한 결과물을 얻어낸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사법 2조를 보면 한약 제재란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한약 제재란 한약으로 만들었고 식약처가 프리해놓은 거에 불과한 걸 식약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한약사에는 한약이 들어가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 제재로 허가되거나 신고 수리되지 않았다는 달리 해석해서 한약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의약품은 한약 제재로 볼 수 있다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2021년 보건복지부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장이라면 이런 자질구레한 식약처 회신을 가지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최강훈 집행부 시기에 한약사가 비대면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는 불법약을 배송한 적이 있습니다. 처방약은 야제입니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와 처방 변경 조제로 만일 약사라면 매우 큰 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약사회 자체 고발로 이 한약사는 무조건 조제 판매가 아닌 단순 불법 의약품 취급으로 판단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비대면 처방에서 시작되었기에 단순 불법 의약품 판매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약사에서는 아무런 공격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신세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지 기가 찰 뿐입니다. 왜 한 번도 정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하고 대한약사회장이 되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대한약사회가 무능하고 한 일이 없다라고 질타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에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한약사, 약국, 한약국을 구분하자 퍼센테이지 높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론조사 전체를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여론조사 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과연 그 여론조사를 잘했는지, 정말로 그 여론조사가 필요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집권 기간 동안 61개가 행정처분이 별거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대한약사회장 못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대한약사회장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금도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로 모든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강원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대한약사회 선관위 정책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님이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통합약사 2015년에 주장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서로 이제 공방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지금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어떤 의미는 전체적인 뜻을 해석해서 의미의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박영달 후보께서 제가 통합약사를 주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기사를 공개한 부분은 앞부분을 상당히 잘라놓고 그런 얘기만 들어가 있는 부분만을 공개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조를 보시면 압니다. 박영달 부회장, 후보자, 저 경기도 약사 회장 할 때 총무담당 부회장 했습니다. 할 때 저 한약사 문제 해결하겠다고 국회의원들 만나고 여러 가지 돌아다닐 때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통합약사에 대한 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고 통합약사는 오히려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통합약사를 주장해 본 적도 없고 그 통합약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강훈 후보님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11일 서울시 약사회 임원들과 24개 분회장 함께 합동 정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한약사 문제는 수면 아래 물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슈화하지 말고 시위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한약사 문제가 조만간 끝날 것 같다. 식약처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그리고 한약 제재를 주제로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방해가 된다. 그렇게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약사 문제로 최근에 10월달이죠. 1인 시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대한약사회가 어떤 대관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 약사회가 집회를 하면 하지 말라고 하고 대한약사회는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용산에 가서 그 판넬 하나씩 들고 1인 시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떤 그 결과를 얻어내자고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얻어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서울시 지부와 정책 간담회를 했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고 아주 소수의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시 지부가 최소한도 전체 분회장 또 분회 임원들 정도는 이렇게 초청해서 모아놓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10몇 명 정도의 인원이 아마 모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서 대한약사회장이 정책 협의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보인 성의는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약사는 우리가 이거를 공론화시킬 경우에 피해자 코스프레에 바로 들어갑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국민한테 우리가 싸움을 할 때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론화는 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인 시위 문제는 16개 시도지부장들이 9월 1일 날 전국 지부 임원 결의 대회가 끝나고 나서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도지부장들이 한 달 동안에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1인 시위에 들어갔고
1인 시위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국정감사로 이 한약사 문제를 끌고 가기 위해서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하는 더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시위를 진행을 했고 장관님한테 이제 한약사 문제를 가를 때가 됐다라는 그 명쾌한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론화 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우리 대한약사회관 4층에 전국 임원들을 모아서 결의대회도 하셨고 그 이후에 그리고 1인 시위를 했다는 것은 공론화 시키지 않는 그 이유에서 왜 그런 행위가 있었을까요? 이게 공론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1인 시위를 해서 겨우 가르마를 타겠다? 그러면 지금 가르마를 타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문의약품을 사입한 약국,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217개소가 다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61개소만 행정처분을 하라고 지침을 내렸을 뿐이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제가 알기로 어떤 분에는 행정처분 지침을 내려보낸 곳조차 주의로 처분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1개소가 행정처분이 다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한약사회가 이런 지침을 내렸을 때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고 그것을 굉장히 환영하면서 이걸 수용한 것, 그것이 지금 한약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무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강훈 회장님께서 이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어떤 방향성과 어떤 정책을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한데 다시 한번 3년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회원님들께서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될 거라고 권영희 생각합니다. 후보님 타이머 다 끝났습니다. 지금 한약사 문제에 대한 그 일정한 플랜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대 한약사 문제를 대한약사회가 가지고 있는 플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 분명히 한약사 문제에 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강호 후보님 발언 시간 종료되었고요. 다음으로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약사의 양료 행위를 격화시키는 편의점 상비약 문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안전불감증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 편의성 여론을 이길 수 있는 편의점 상비약 대응 논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상비약에 대한 대응은 저희는 투 트랙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편의점 그 판매약의 품목이 확대되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이고요. 두 번째 트랙은 우리 약사 직능을 활용을 해서 편의점에 안 가고 약국을 환자들, 고객들이 찾게 하는 게 두 번째의 트랙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편의점 상비약을 확대를 방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잘 막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에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대고 소통하면서 막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약준모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많이 건네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공공심야 약국을 이용해서 우리 약사 직능을 이용해서 편의점에 가는 환자들을 약국으로 유도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상당한 가치를 인정을 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공공심야 약국에 나갔다 봤습니다. 옆에 편의점 갔다가 약을 샀는데 옆에 약국에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가서 환불을 하고 약국에서 약을 사가지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공공심야약국을 늘려서 우리 편의점 의약품들 나가는 것을 막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동일하게 3분입니다. 안전상비약을 파는 편의점 10곳 중 9곳이 약사법 위반일 정도로 편의점의 불법이 심각한데요. 편의점의 불법을 근절하려면 가맹점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관리가 부실한 기업도 처벌이나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대한약사회가 그동안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한 공공심야약국은 세금이 들어가지만 편의점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국민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편의점 판매 의약품에 대해서 근절 방법 또 방어 방법에 대한 것들은 모두가 공공심야약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제일 대책이다라고 이렇게 공동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사회자께서 말씀을 주신 그 편의점 처벌뿐만이 아니라 편의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뭐 대기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 저희가 정중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편의점 판매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공공심야약국이라는 부분에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심야약국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지부가 있습니다. 지난 그 토론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예산을 모두 삭감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삭감이 되는 게 확정이 되려면 상임위원회에서부터 통과하고 예결산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것이 본회의에 와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시간이 상당한 그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 확정 후 3일이 지나도록 서울지부의 권영희 지부장님께서는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이를 어느 분야로부터 통보받아서 알게 됐습니다. 이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회장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 울산에 출장을 가는 부분이라 KTX 내에서 이제 서울시의 관계자하고 전화 통화를 시작을 했고 그날 저녁에 오세훈 시장한테 통화를 시작을 해서 오세훈 시장님하고 얘기가 잘 진행돼서 예산을 다시 살려보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얻고 서울시 쪽으로 그게 인계가 돼서 논의가 돼서 예산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영희 후보께서는 당시에 분회장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를 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했던 부분과 곁들여서 저한테 한약사가 모두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하게 법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거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한테 주의하라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도 그 잘못 뒤집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됐습니다. 이거 제 제가 시간. 말씀드린 워딩이 아닙니다. 제 시간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저더러 이제 뭐 주의해라 옹졸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 그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뭐 제가 끝까지 서울시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챙겨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도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줄기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큰 줄기에서 지자체 장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 꼭 저기 예산을 살려내야 된다. 없어지면 안 되는 예산이다. 규제개혁특위 뭐 이런 데서 국민 조사를 해서 심야공공약국 위대한 사업이다.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예산을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답을 알겠습니다. 아침 지금 회의 끝나고 지금 나왔는데 거기서 예산을 잘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서울시로다가 인계가 돼서 예산이 잘 이렇게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도 그 예산이 통과됐으면 서울지부장님께서 통과 해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해서 제가 일부러 시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좀 뵙고 싶습니다. 인사도 드릴 겸 해서 할 때 저는 그랬지만 우리 서울지부장 데려가서 그 자리에서 같이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그날 그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편의점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더 이상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서 토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국과 편의점은 모두 의약품 개봉 판매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전혀 다릅니다. 우선 약국은 약사법 제48조 개봉 판매 금지 조문에 따라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하는 반면 편의점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 판매자 준수사항 조문에 따라 개봉 판매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순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국에서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편의점이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국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허가 취소로 되어 있으나 편의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만 판매자 등록 취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약국과 편의점이 위상이 다르더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큰 다른 잣대를 내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또한 약사는 매년 8시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은 점주만 온라인으로 1회 4시간 교육받으면 끝납니다. 현재 편의점에 편의점 약을 취급하려면 24시간 운영을 해야 하고 12세 미만에게는 판매할 수 없으며 1인 1개만 판매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약사회가 많은 비용을 들여 1000여 개의 편의점의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8.7%가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발표만 했지 그 이후 지자체 보건소에 고발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이렇게 불법에 대해서 관대하다 보니 지난달 규계위는 법률상 편의점 약 요건인 24시간 연중 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 방향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규계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규제개혁 부분 정부 업무 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만일이라고 가정하지만 24시간 연중 무휴 조건이 완화된다면 추가로 15,000여 개의 편의점 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편의점 약 품목 확대와 포스 장비가 되어 있는 동네 대형 슈퍼마켓으로까지 확대된다면 그야말로 약국가는 초토화됩니다. 이런 상상이 가능한 것은 약사법에도 편의점 약 판매자로 편의점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약사법 44조에 따르면 주민의 이용 편리성과 위의 의약품 회수 용이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춘 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정말 대한약사회가 회원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최광훈 집행부가
안일하게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 무능하다고 다시 한번 말을 안 할 수 없고, 약사의 미래 운명을 다시 최강훈 후보에게 맡기는 것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편의점약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 법을 지키지 않은 편의점에 대해 고발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 사항, 법이 개정되면 여러 가지 약국에 대한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을 많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최강훈 회장 무능하다, 집행부 무능하다는 얘기도 같이 해 주셨습니다. 박영달 후보님 6월 31일까지 대한약사회 부회장이셨죠? 네, 같이 무능합니다. 이것을 평상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대학 부회장으로서 회장단 회의 또는 개인적으로 회장한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건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합니다. 근데 박영달 후보께서는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되면 오늘 이거를 모아서 전부 발표를 하시려고 아껴두셨는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부분은 되게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경기 지부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지부가 해야 되는 일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법 개정에 관한 부분을 경기도 약사회는 집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법에 대한 모호성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거나 논의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대한약사회장의 후보가 돼서 말하기 위한 말을 하는 거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훈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비상시민연대라는 그 유령의 어떤 시민단체가 편의점 품목 확대를 논의할 때가 됐다라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편의점 품목 확대가 다시 재가동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토론회에 저도 갔었습니다. 우리 임원들 데리고. 그리고 지부장 회의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대한약사회가 방어를 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은 그것을 방어하려면 연구 용역을 한다든가 또는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굉장히 탄탄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머니투데이에서 그 무약촌에 관해서 6건의 기사를 연속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 경제지에서 하면서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해서 계속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대한약사회는 지금 그 중앙선관위에 그 모든 후보들의 공보물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봤더니 이겼다. 편의점약 확대 저지.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매년 국정감사에 앞서 규정 위반 자료 철저 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국정감사에 앞서서 규정 위반에 대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 실제로 매년 그렇게 하셨는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편의점 판매 의약품은 지금 현재 저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이용해서 우리는 충분히 대한약사회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 지금도 국회 정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하면서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세 번째 주제인 환자를 향한 약사의 직접 양료 행위를 차단하는 약배달 문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각각의 입장이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반대, 반대 중에 고른다면 무엇이고 조건부라면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약배달 찬성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무조건 이 부분은 반대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약배달에 관한 부분은 지금까지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아직도 이 약배달에 관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기관에서의 압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관계 부처 그리고 국회와 대관을 통해서 아직까지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복지부 또는 국회와 소통하면서 막아내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박영달 그 후보께서 얘기를 해주신 그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약준모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논문으로서의 근거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해 주셨고, 그리고 약배달에 일어나고 있는 불법에 대한 체증 또한 여러 가지 해 주셔서 그런 도움을 받아가면서 대관을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지금 약배달을 막아오고 있습니다. 이 약배달이라는 부분은 제가 정말로 힘들게 그 대관을 해 왔습니다. 이 약배달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초창기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같이 가서 복지부에 주관하고 있는 차관을 만나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계신 박영달 후보도 같이 가서 복지부 차관하고 이 약배달 문제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공적 전자처방전이 우리한테 필요하니 이 부분을 정부하고 같이 검토하고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약배달은 뭐 얘기만 하고 시위하고 이런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정부기관 그리고 필요한 분들하고 신뢰관계를 가지고 공적 비공식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관계를 잘 맺어서 약배달을 막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여러 자료 그리고 조언을 해주신 약준모 그리고 실천약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정중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플랫폼은 제휴약국을 늘리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약사회 PPDS는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낮은 것 같고, 이에 따라 실효성 논란을 계속 지적받고 있는데요. 회원들의 호응도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제2의 청구 프로그램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극복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경기도 약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약국 정화 사업을 약배달하고 이렇게 쭉 연계를 시켜주면서 다 합심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 제가 경기도 약사회장에 취임을 하고 이 약국 정화 사업을 굉장히 강하게 펼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임원회의를 해서 임원회의에서 회장님이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는 물음이 있었고, 제가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위법약국들에 대한 적발 그리고 권익위에 대한 고발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하도 고발을 많이 하니까 권익위에서 약사회에 찾아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확인까지 이렇게 해가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약사회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약국 정화 사업을 해주는 경기도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BPDS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PDS라는 부분은 이 자체가 어떤 영업적인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고, 비대면 진료가 등장을 하면서 플랫폼 회사들이 굉장히 그 약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영업을 시작을 하고 그 약국에 대한 주도권을 플랫폼이 가지고 가면서
약 배달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압력을 플랫폼이 약국에다 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범 사업이 실시될 때 이렇게 두면 우리 전국의 약사님 그리고 약국이 플랫폼 업체로부터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을 당하겠다 해서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PPDS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여기를 통해서 니네가 받은 처방전을 우리 약사 선생님들께 전달을 해라라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PPDS입니다. 그 말 그대로 Public Prescription Delivery System 이렇게 해서 PPDS인데 이것을 우리가 영업적인 플랫폼 회사를 하고 연계를 하고 이것 때문에 올플련이 깨지고 이거는 굉장히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플랫폼들이 약국을 통해서 배달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았고 이게 그렇지가 않고 영업을 조장하는 목적이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D회사, 닥터 무슨 회사가 자기네들도 여기에다가 우리 PPDS에 가입을 하고 영업을 하지 자기네들은 따로 떨어져서 영업을 했을 리가 없다 해서 이것들은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구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강훈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PPDS 개발비 얼마 들었습니까? 약사회는 개발비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월 평균 유지비는 얼마나 됩니까? 유지비는 약정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약정원은 대한약사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근데 모르시고 계신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약정원은 대한약사회의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일일 처방 접수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한 60여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될 때가 60여 건이고 보통은 3, 40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PDS 연동되는 굿닥과 솔닥이 원산협회, 비대면 진료 약배달을 추구하는 원산협회의 3대 이사사 중에 두 곳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굿닥과 솔닥을 연동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강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PPDS를 통해서 약배달을 막았다. 그렇게 하시려면 닥터나우가 연동이 됐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PPDS는 약배달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굿닥과 솔닥 그리고 온닥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굿닥과 솔닥이 PPDS만 연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굿닥과 솔닥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영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PPDS가 우리 최강훈 후보님이 생각하셨던 그 모양대로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PPDS는 사설 플랫폼과 다름이 없습니다. 처방전도 이미지 처방전, PDF 처방전으로 전달되고 그 처방전을 그냥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PPDS가 성공을 하려면 복지부로부터 공적으로 인정을 받던가 그렇지 않으면 의사회가 우리 PPDS와 같은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의사회와 우리가 연동을 하던가 그런 것이 아니면 사설 플랫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최강훈 후보님은 우리 회원들에게 PPDS가 약배달을 막는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셔서 그것은 저는 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회원들은 정말 착하신 우리 회원들은 많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다음의 이익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없고 그 PPDS 또 여러 가지 다른 잡다한 사업들을 만들므로써 지금 약정원이 직원이 23명에서 45명으로 늘었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팜3천에 담당하는 직원은 4명에서 5명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팜3천이 운영되는데 굉장히 지연되고 서비스가 지연되고 프로그램이 둔화되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PPDS 때문에 올풀련에서 우리 비판받고 또 의사회는 이탈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처방전 위변조 문제를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PPDS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회원들은 PPDS가 공적 전자 처방전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PPDS에 대해서 폐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PPDS를 향후에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희한한 얘기를 하시네요. 우리 회원이 PPDS를 공적 전자 처방전인 줄 알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실현을 하면 지부를 통해서 분해를 통해서 회원들한테 이 부분이 가야 됩니다. 권영희 후보는 PPDS가 만들어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회원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분회장들 회원들한테 통보했나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권영희 후보님 사실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예. 제가 짧게 답하겠습니다. 이거 제 시간이죠? 그만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권영희 후보님께서 네. 공격자이십니다. 네. 그 분해 공문 다 내려보냈고요. 제가 PPDS를 가입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약사회가 이 PPDS를 가지고 일단 가입을 하자. 우리 회원이니까 가입을 하고 이 PPDS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닥터나우가 절대 여기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걸로 비대면 진료 사설 플랫폼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PPDS를 가지고 향후 어떤 양료 서비스든 뭔가 만들어내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이 대한약사회가 하는 일에 일단은 협조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권영희 가입을 한 후보님 겁니다. 발언 시간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 PPDS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PPDS를 통해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처방전을 통해서 회원님들에게 전화도 드리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처방전이 어떤 지금 퍼센트로다가 비대면 처방전이 나오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확인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 중에서 그 비급여 의약품 쪽에 비대면 진료가 너무 많다. 처음에는 60% 이상이 이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진료다라는 부분을 복지부에 계속 주장을 하고 그 회의를 하고 해서 비대면 그 비급여 의약품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숫자를 차지했던 응급피임약을 그 비대면 진료 대상에서 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비급여 의약품이 처방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대한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약 배달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회원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국민들로부터 약에 대해서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수호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료도 비대면으로 받는데 의약품 전달도 비대면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전달에는 반드시 약사의 복약 지도가 대면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도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현재까지 분회에서 한약사 문제를 맞닥뜨려도 대학에서 관리를 먼저 해주거나 뚜렷한 지원을 먼저 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사법 판단은 분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분회가 한약사로부터 양료 수호를 잘 해주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각 후보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사실 우리가 이게 농담 삼아서 얘기할 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조직 내에서 분회장님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회장님들은 직접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이런 한약사 문제가 지금 생겨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지금 한약사 문제가 이렇게 돌출이 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약사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참 델리케이트하고도 또 명백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한약사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기둥 그리고 뿌리가 돼서 한약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빨리 만들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갈라놓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해와 지분은 같이 한약국의 실태 조사라든가 한약국의 의약품이 이렇게 공급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보건소하고의 협력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협력을 해서 분해 지부 대한약사회가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이런 부분에서 한약사 부분에서 성공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 23년 12월경에 경기도 광명시에서 한약사 약국이 개설이 되면서 처방 조제를 하는 그런 쪽의 약국으로다가 이게 개설이 됐습니다. 이때 경기도의 광명시 분회장은 대한약사회에 도움을 요청을 했고 대한약사회는 지부하고 상의를 잘 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분회, 지부, 대한약사회가 같이 협동을 잘 해서 이 광명에 문을 열었던 한약사 약국이 결국은 포기를 하고 약사만이 운영하는 약국으로다가 이렇게 변한 결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은 앞으로도 한약사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포항에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약사회가 지금 적극 개입을 하고 있고 변호사 선임 문제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부하고 협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동일하게 3분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만나시는 자리에서 권영희 후보님께 좀 화를 내셨고 또 약사대회 자리 등 여러 곳에서 박영달 후보님을 견제해 오셨고 약정원 관련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위원장을 좀 패싱을 좀 하셨고 임기 초에는 임원 추천 문제로 장동성 약사와 분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또한 약사공론 전 사장 허지웅 약사 논란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한두 건이 아니라 밝혀진 것만 해도 여러 건인데요. 주요 부분에서 당연히 대한약사회장으로서 결정을 하시는 것은 합당하나 너무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많고 좀 이렇게 이런 자체적으로 많이 일을 진행해 오신 상황에서 저번 때와 동일하게 부회장의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하는 책임 부회장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 추석 때 장관이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고생하시는 우리 약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을 오랜지를 하면서도 쉽지가 사실 않았습니다. 다른 직역하고의 문제도 있고 꼭 약사만 가야 되냐는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약사를 방문을 하고 약국을 방문을 해서 수고하시는 약사 선생님을 이렇게 위로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거기 계신 약사님도 품절약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들다. 더군다나 소아과 약이 많은 부분
힘이 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관님께서 그 자리에서 좌우지간 빠른 시일 내에 금년 내로 해결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약사 선생님들이 약을 꾸러 이웃에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이 많으니 지금 하신 얘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권영희 후보께서 파일 한 장을 들고 들어와서 장관님께 직접 전달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약무정책과장, 약무정책국장 까지 같이 이렇게 다 대동을 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문서를 전달하는 방법은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품절약이 좀 심해서 그런 문서를 전달하는 방법, 그 내용은 좋은데 그 부분에서 좀 개통을 밟아서 이렇게 공무원들도 또 있고 그런데 개통을 밟아서 전달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그 곤란해하는 그런 저것도 보고 그래서 제가 좀 큰 소리로 그렇게 일을 하면 어떡하냐, 좀 순서를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제 임원 추천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임원 추천을 받아서 초기에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많은 분들을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을 임원에 기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고 대한약사회에 초임으로 임명되는 임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임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 많은 젊은 우리 선생님들이 약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주 소수의 부분들이 본인의 그 업무를 하는 스타일과 또 여기 그 조직에 이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맞지 않아서 사퇴한 거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발언 시간이 종료되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 그 책임 부회장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은 사실 안 해주시긴 했습니다. 최강욱 후보님 현재 순서시기 때문에 계속 하시겠습니까? 네, 시간 얼마 정도나 남았나요? 2분 59초 가지고 계십니다. 1분 59초. 2분 59초. 맞네요. 자, 또 한 가지 그럼 이제 그 약사회 운영적인 면에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시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산물로서 국민 그 서명을 약 한 5만 3천 장 정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정부에 가셨다고 그랬죠? 예, 정부에 가서 얘기를 해서 정부 관계자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대협 소속의 학생을 한 명 데리고 그 자리를 동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공무원을 만나러 가는데 학생을 이거 대동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신뢰가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과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누가 어떤 어조 말에 사과를 했는지 이 자리에서 얘기 주실 수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강훈 회장님의 그런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약대협 학생들은 한약사 문제가 자기들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 미래의 그 약사들입니다. 네, 발언 시간 다 소진하셨습니다. 최강욱 회장님께서는 1차 토론회에서 약정원의 잦은 오류에 대해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아져서 현재 그렇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 그동안의 오류들이 다 해결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이 보기에 실제 뭐 하나 제대로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이 회원들의 얘기고 현재 나타난 문제점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약정원은 집행부마다 벌이는 새로운 사업이 계속 실패하고 있고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은 경쟁력 하락으로
침몰이 예상되는 부실 기업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금년 10월 출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약사회 예산 4억이 투입된 클라우드 기반 프로그램인 PSP 행방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도 PSP가 바코드와 프로그램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약정원이 클라우드 기반 프로그램을 유지할 역량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약사의 청구 프로그램인 PIT 3000과 PM 플러스 2000의 점유율은 보시다시피 2021년 51%에서 2024년 44%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 3자 찍을 날이 보입니다. 이유는 약정원 프로그램은 무료이지만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 비용이 나가는 구조이며 라벨 프린터마저 월정액을 내는 등 결과적으로 사설업체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2023년 초 이지스 사태가 벌어질 당시 회원들이 불만 폭주와 함께 약정원 프로그램으로 대이동이 일어났지만 그 당시 대학은 침묵했습니다. 이지스 사태는 EDB 바코드를 갖고 올 골든 타임이었으나 대학은 실패했습니다. 이후 다른 사설업체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바코드를 읽게끔 오픈했는데 약정원만 EDB를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정원이 EDB 바코드를 읽지 못함으로써 약정원 프로그램의 이탈은 불보듯 하락이 예상됩니다. 현재 약사들은 바코드 사용료로 연평균 100만 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민간 사설업체가 비대면 진료를 시작할 경우 약정원은 막을 자신이 있습니까? 일부 병원 EMR을 보유한 업체들은 이미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탑재하고 언제든지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60% 이상을 점유한 사설업체들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시작하면 약정원과 PPDS는 저항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UB 바코드와 EDB 바코드는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원 소프트웨어 점유율 하락으로 사기업 독과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PIT 3000 판플러스 2.0으로 전환하겠다. 목표율 60%인데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두 번째, 4억 원 비용 들인 클라우드 기반 프로그램 PSP 10월 말까지 최소한 베타 버전은 보여주게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보여도 있습니다. 약정원 문제 매번 곧 해결될 거라는 답변 지금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약사회 예산 4억을 들여서 PSP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죠? 상임이사회에서? 장담합니까? 장담합니까? 상임이사회에서 약사회 예산 4억을 드린다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팩트 체크하십시오. 아니 팩트 체크하십시오. 자, 질문하려면 확실하게 알고 질문합시다. 우리 상임이사회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내용도 모르고 이런 질문 해도 괜찮습니까? 4억이 들어가는 그 부분은 약정원의 예산이 순수하게 투입되는 돈은 아닙니다. 그 약정원에서 소요되는 약정원 직원들의 인건비가 그 정도 든다는 그런 부분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PM 플러스 20, PIT 3000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EDB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EDB에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예. 제가, 예. 아니, 그게 다는 아니,
잘 모르고 지금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답변할 하는 기회 겁니다.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예. 그러고 지금 뭐 EMR 업체들이 여러 가지 뭐 상황을 지금 해서 비대면 진료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전자처방전을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약정원에서 그렇게 됐을 때 연결할 수 있냐? 당장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약정원이 아직까지 버벅대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되는 일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지난번 토론에서 분명히 네.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발언 시간 모두 소진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약간 훈훈해 보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후보님들께서 상대 후보님들의 공약 중 한 가지를 골라서 1분 동안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순서대로 최강훈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숟갈을 만들겠다고 박양달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공약 존중합니다. 그리고 대한약사회 보험 담당 부회장으로 계시면서 가료약 수가 인상한 부분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잘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혼자 한 거는 아닙니다. 그 보험 위원장님들 직원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리드하시고 그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권영희 회장님도 해야 될까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권영희 회장님 정말 화이팅 좋으십니다. 화이팅 좋으시니까 화이팅 아주 좋은 부분 저도 배울 점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분 동안 후보님들의 마지막 발언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소중한 시간을 마련을 해주신 약준모 분들께 또 박현진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 사회 봐주신 분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3년 전에 회장에 당선되고 나서 약준모의 회의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준모 회원님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약사사회를 위해서 많은 인재를 배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인재를 잘 만들어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 좀 뭐한 얘기지만 활용하고 약사사회를 위해서 발전시키는데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최강훈 집행부에서 약준모 출신의 젊은 임원들이 정말 맹활약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모든 약준모 회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약사 양료 행위 수호와 약사 미래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해 주신 후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긴 시간 동안 유튜브로 함께 해주신 우리 약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회가 대한약사회장의 차기 리더를 선택하는 데 있어 귀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약준모 주간 대한약사회장 선거 정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